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 거냐면, 일단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공격수 중에 하나, 에키티케 이야기입니다. 아니, 에키티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들을 좀 적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가장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는 시장에 스트라이커 매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팀들은 많고 실제로 사볼 만한 스트라이커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매물로 분류되는 에키티케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키티케가 인기가 많고 높은 가격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에키티케가 엄청나게 특별한 공격수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드리블 시에 왼발 섞는 빈도가 높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만 계속해서 터치를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에키티케는 오른발 쓰고 왼발 쓰고 같이 쓰면서 팬텀 드리블 같은 것도 꽤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블이 조금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프 더블 움직임, 박스 침투 움직임,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오프 더블 움직임은 뭐냐면 좀 넓은 공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역습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큰 단위로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침투 움직임이라고 지공 상황이나, 그러니까 약간의 속공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좁은 거리를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정도는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에키티케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은 대부분 못 넣을 수 없는 위치에서 득점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골만 넣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좋은 위치로 가 있는 게 실력이라고 보면 또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 동료의 좋은 패스를 받아주는 위치에 가주는 능력, 이런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슈팅 페이크 내지는 가감속을 잘 사용하는 편이다, 이런 것까지는 저는 느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에키티케를 제대로 공부하게 된 게 요케레스, 세슈코, 에키티케 이렇게 세 명을 비교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에키티케도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케레스, 세슈코, 에키티케 셋 중에는 힘이 가장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신에 민첩성이나 재빠름 이런 것들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카운터에 특화된 공격수? 그리고 온전히 그 수비진의 압박 내지는 프레셔를 견딜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냐? 저는 그거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자신과 다른 공격수가 그 수비의 파이를 나눠 먹으면서 그 프레셔를 견뎌줄 수 있는 느낌의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터뜨렸던 것도 투톱이고 투톱에서 잘했으니까 투톱에 일단은 가장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키티케에 대한 활용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리버풀은 그 톱 자리에 에키티케를 쓰려고 하는 것 같고, 뉴캐슬은 이삭 유지하면서 에키티케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용법 자체는 그래도 뉴캐슬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24-25 시즌 스탯 보면은 22골 12어시, 득점과 도움은 골고루 기록했던 선수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죠. 프랑크푸르트 쪽에서는 기본 8,500만 파운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8,500만 파운드, 아까 본 환율로는 1,580억 정도. 진짜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600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도 지를 만한 가격의 선수인가? 진짜 웬만한 팀은 클럽 레코드예요. 지금 리버풀이 비르치라는 선수가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웬만한 클럽들은 클럽 레코드 다 깨는 가격이거든요. 보통 클럽 레코드를 깬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징성을 보여줄 만큼의 선수인가? 그거는 솔직히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거, 쌓아온 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데려와서 잘 키우면은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수 있는데, 여태까지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안 팔리면 말고의 스탠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라인이 한 8,500만 파운드 정도의 라인이니까 뭐 거기 오면 생각은 해볼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비드를 넣어봐야 아는 거겠죠? 그렇게 돈 넣는데 거기서도 까버리면 진짜 안 팔고 싶은 거잖아요. 일단 선수의 마음과는 별개로.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는 팔 생각 없어. 뭐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헤딩도 장점인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헤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키티케도 그냥 키 큰 뭐 라인 브레이커, 속공형 스트라이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정석 9번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힘싸움에 특화되고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뭐 리버풀이 돈이 많은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헛으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중하게 써야 되고 돈이 많다고 해도 8,500만 파운드는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뭐 미래까지 생각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돈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리버풀이 디오고 조타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아예 예상치 못한 스트라이커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급한 것 같아. 뭐 다르윈 누네스는 지금 리버풀 측에서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루이스 디아스를 뭐 제로톱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루이스 디아스는 지금 약간 미운 털이 박힌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타 장례식 때 뭐 행사 가고, 또 지금 루이스 디아스 선수 측에서는 무언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루이스 디아스도 다음 시즌에 남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또 에키티케의 인기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풀도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좀 급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에키티케의 수요, 인기, 뭐 수요 인기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에키티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 이제 한 팀도 아니고 또 뉴캐슬, 리버풀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프리시즌에 키에사라는 선수를 이제 전반전 45분 동안 스트라이커로 한번 써봤는데 몸 자체는 좀 지난 시즌보다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뭐 프리시즌이라 상대도 뭐 100% 하는 건 아니라서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키에사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키에사가 지난 시즌에 뭐 FA컵 때 가끔씩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랫동안 축구 쉬다가 한 사람 느낌? 약간 조기 축구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애 생기고 뭐 그러면서 오랫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한 3, 4년 만에 공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형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공차는 그런 것들은 남아있는데 아직 이제 핏이 안 올라온 거죠. 그래서 무언가 몸의 밸런스도 잘 안 잡혀 있고 근육도 약간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키에사를 보고 그런 식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키에사는 물론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랑 비교할 순 없는데 이제 선수의 세계에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사가 이제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 나왔을 때는 뭔가 풀핏이 아니다. 이 에너지가 꽉 차 있지 않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근데 키에사가 어떻게 보면 스피드나 폭발력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던 선수인데 그런 게 빠져버리니까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는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일단 프리시즌만 봤을 때는 그때보단 나아 보인다. 그리고 키에사 활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제 아르네 슬롯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형적인 9번 안 쓰더라도 지금 시즌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당연히 이제 전형적인 9번이 오면은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시즌 돌아가는 거 보여줬고 또 전술적으로 뭐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같이 쓰는 날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꼭 클래식한 9번이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키에사 남기면서 그렇게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실험해봐도 좋을 것 같고 진짜 여차여차해서 리버풀이 스트라이커를 결국 못 데려왔어요. 그러면 저는 뭐 누네스
미워도 다시 한번 믿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르츠 제로톡 같은 것도 전술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에키티케한테 이렇게 딱 8,500만 파운드 줘버리면 그거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모르신다면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에키티케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느낌으로 보면 안 되겠죠. 좀 그 다음 뭐 다다음 시즌 뭐 요 정도를 보면서 키워보려고 하는 자원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첼시가 또 고민거리가 있죠. 은쿤쿠라는 선수인데요. 은쿤쿠가 아직도 이제 첼시에게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첼시가 이제 아예 스쿼드 구상이 없는 선수들은 클럽 월드컵 스쿼드에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뭐 스털링이라든지 벤치렐 이런 선수들은 아예 빼고 갔었잖아요. 근데 은쿤쿠는 클럽 월드컵에 데려갔단 말이죠. 경기도 뛰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또 봤을 때 첼시 보드진이나 마레스카 사단이 스쿼드를 관리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또 은쿤쿠를 봤을 때 은쿤쿠 너 아예 나가. 너 아예 매각 대상이야. 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쿤쿠는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은쿤쿠가 이제 첼시로 올 때 5천만 파운드 928억 주고 데려왔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프리시즌에 잭슨이랑 막 뒷발로 주고받으면서 환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이제 포체티노 때도 사실 나올 땐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은쿤쿠는 부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뭐 23, 24 때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근데 24, 25에 감독 마레스카로 바뀌고 눈 떠보니까 아니 이선 자원이 넘치네? 그렇다면 내 자리는 어디에? 이러면서 컨퍼런스 리그에 주로 출전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파머, 엔조, 카이세도 이렇게 코어가 아예 단단하게 진짜 여기는 콘크리트 한 100번 쏟아부은 그런 단단한 자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선수들을 제끼고 지금 첼시에서 주전 잡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은쿤쿠는 자신이 분데스리가에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주전 보장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딜레마가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은쿤쿠 매물 나오면 수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리고 이 수요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에 망했고 한 2시즌 연속 제대로 못했으면 얘를 살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 다 팔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한 번이라도 고점을 찍어본 선수는 수요가 있다. 거기서 이제 가격이 만나는 게 중요하지 한 번이라도 고점 찍어보면 그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 오면 또 싸게 사와서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팀들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바이에른 미넨, 뭐 맨유 얘기도 있고요. 이제 바이에른 미넨도 은쿤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고 이제 호드리구나 루이스 디아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잘 안 됐을 때 은쿤쿠까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도 이제 은쿤쿠 가르나초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은쿤쿠에 관심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은베모딜이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첼시가 이번에 클럽 월드컵 또 우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드진의 영입 방식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들은 아직도 어리다는 거. 거기에 이제 또 에스테방 윌리안, 뭐 켄다 이런 선수들의 첼시가 또 지금 인대 보내놓은 선수들까지 또 터져서 다시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은쿤쿠에게 주어질 자리 같은 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 연령 22.7세. 진짜 첼시는 대학생 팀이에요. 대학생 팀만큼 어려.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는 장점이 있죠. 확실히 와 하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클럽 월드컵 우승으로 진짜 탄력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 상대가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것도 이제 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첼시가 휴식을 많이 못 취할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변수라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만 잘 극복한다면 다음 시즌 아주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딜시트라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쯤에 디애슬레틱에서 팀별로 이적 상황들을 정리해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줘요. 이제 거기서 첼시 얘기해서 제가 재밌는 부분 가져왔는데, 첼시에 매각 가능한 선수들이 뭐 거의 한 트럭입니다. 주앙 펠릭스, 벤치렐, 악셀 디사시, 웨슬리 우고축구, 이제 헤나투 베이가도 언급을 했고요. 아르만도 브로야, 라임 스털링, 은쿤쿠, 니콜라스 잭슨, 뭐 이런 선수들 얘기가 나왔고요. 페트로비치는 본머스로 향할 듯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오피셜 났더라고요. 몇 분 전에. 그래서 페트로비치는 이제 본머스로 매각을 했고, 그 케파 골키퍼가 또 아스날로 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연쇄작용이 약간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트로비치 본머스에서 또 주전 골키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첼시가 근데 지금 매각 가능한 선수들 다 처리를 하면 돈이 진짜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앙 펠릭스, 치렐, 디사시, 우고축구, 베이가, 브로야, 스털링, 은kun쿠, 잭슨. 야, 베이가는 못한다기보다는 뭐 적절한 제안이 오면 매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브로야는 지금은 이제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 일단 뭐 주앙 페드루, 델랍, 여기에 잭슨까지 있으니까 브로야는 매각 가능성 매우 높고 뭐 실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독일 쪽에서 링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첼시도 이 클럽 월드컵이란 성과를 얻었지만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 동안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보드진이 또 달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보드진이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주앙 페드루가 정말 큰 역할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델랍도 하위 단계에서 나름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줬고, 그 다음 이제 맨유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맨유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드레 오나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미국 프리시즌을 아예 통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나나 맨유 팬들 입장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오나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참여 못하게 됐네요. 햄스트링 부상 골키퍼가 잘 안 당하지 않나요? 골키퍼는 많이 뛰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라서 골키퍼가 햄스트링 부상 당한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나나 맨유에서의 입지가 엄청나게 단단한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프리시즌에 같이 못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토니, 산초, 가르나초, 레시포드, 말라시아 이렇게 5명은 훈련장 사용 제한이 있다. 이제 1군, 지금 아모림과 함께 구축되어 있는 1군 선수들이 다 떠난 시간, 그 시간이 17시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 이후부터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맨유는 이 선수들을 잘 정리하는 게 또 이번 이적 시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베모가 브렌트포드 훈련장에 복귀를 했어요. 맨유가 은베모 영입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브렌트포드 훈련장에 복귀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맨유에게는 안 좋은 부분이겠죠. 맨유가 이적 시장 초반에는 막 유로파 준우승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선수들을 끌고 와?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잘 됐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오피셜이 쿠냐밖에 없어가지고 은베모가 해결돼야 나머지도 차차차작 될 텐데 약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브렌트포드가 입스위치 오마리 허친슨이라는 선수를 바이아웃 발동해서 데려오려고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의 바이아웃이 3,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65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바이아웃을 시도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마리 허친슨의 바이아웃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나 봐요. 그래서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 허친슨을 만약에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오른쪽 윙어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맨유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뉴스죠. 왜냐면 브렌트포드 정도의 팀에서 이 정도 돈 쓰는 거는 뭐 후보로 쓰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은베모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또 이런 영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또 눈여겨봐야 할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맨체스터 시티 이야기인데요. 시티는 이제 휴식 중이고 매각은 진행 중입니다. 카일 워커가 번리로 완전 이적했습니다. 워커가 지난 시즌 AC 밀란으로 임대 갔다가 이제는 벌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벌리가 또 승격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던 벌리의 카일 워커고요. 또 제임스 메가티라는 선수가 시티에서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노팅엄 이렇게 두 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티에서 중요한 게 귄도안이잖아요. 이제 귄도안은 냉정하게 축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따라갈 만큼의 신체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약팀 눌러놓고 경기할 때는 자신의 축구력으로 어느 정도 게임이 되지만 상당히 많은 전환이 발생하는 팀 같은 상대를 만나면 이제 귄도안을 씀으로 인해서 맨시티가 약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펩은 일단 귄도안이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플레이 스타일이나 축구하는 것 자체에서도 펩이 귄도안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귄도안 갈라타사라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데려간다고 했을 때는 또 귄도안까지 정리하면서 시티가 그래도 스쿼드의 슬림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시티도 근데 정리해야 될 점은 많아요. 이번에 일단 영입부터 해가지고 필립스도 팔아야 될 것 같고 존 스톤스도 가능하면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릴리시도 이제 아예 정리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시티가 우풀백에 대해서 결정적인 링크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티가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자리가 우풀백인데 일단 마테우스 누네스 그 자리에서 조금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왼쪽 풀백 아인누리가 되게 공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오른쪽 풀백은 수비하는 선수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됐을 때는 굳이 전형적인 풀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센터백을 쓸 수도 있겠죠. 약간 풀터백처럼. 그래서 뭐 아칸지, 후사노프 이런 선수들 우풀백에 쓰면서 뭐 한 시즌을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의 여름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바르셀로나 소식인데요. 테어 슈테겐 그러니까 골키퍼 쪽 이슈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한지 플릭 감독이 이제 테어 슈테겐이랑 비밀 회동 이제 큰 얘기를 했어요. 바르셀로나가 조안 가르시아라는 골키퍼를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플릭이 테어 슈테겐한테 가서 가르시아가 주전이 될 거다. 다음 시즌 나는 가르시아부터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테어 슈테겐한테 지금 결정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서브로 남을 건지 이적할 건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테어 슈테겐은 갈라타사라이 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 테어 슈테겐이 큰 부상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못 뛰었고 그때 이냐키 페냐로 전반기 보내다가 이냐키 페냐가 또 지각을 했던 사건이 있대요. 그래서 지각하면서 슈체스니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슈체스니가 이게 웬걸? 너무 잘하죠. 그래서 슈체스니 쭉 쓰면서 테오 슈테겐이 돌아와 보니까 슈체스니의 입지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 슈테겐 뭐 나이도 있고 그동안 해준 것도 있지만 이제 냉정하게 바르셀로나는 미래를 위한 골키퍼를 영입했고요. 테오 슈테겐 입장에서도 이제 독일로 월드컵 나가려고 하면은 컨디션 유지해야 하잖아요. 냉정하게 지금 노이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테오 슈테겐 충분히 독일 국가대표 노려볼만 하거든요. 1수문장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테오 슈테겐도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냥 서브로 남아있기에는 또 월드컵에서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바이에른 뮌헨 이야기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무시알라의 큰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력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더욱 커졌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한테 이제 비드를 했죠. 5,860만 파운드. 근데 이제 리버풀이 그거를 거절했고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루이스 디아스의 가치를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루이스 디아스한테 막 엄청나게 간절하고 이런 것까진 아니어서 두 팀 간의 거래는 성사될 확률이 낮지 않을까 싶고, 바이에른 뮌헨 호드리구한테도 충분히 장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드리구도 충분히 관심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